네, 그러면 저희 교보교육재단과 함께하는 참사랑 수상자 특강 교육혁신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간다. 네, 제 4회차 강의로 협동조합 소요의 이사장으로 계시며 교보교육재단 참사랑 부문에서 2017년 특히 미래교육 콘텐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이재포 이사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재포 이사장님께서는 국내의 인터넷 1세대로 초고속 인터넷, 전자상거래, 미디어 등 다양한 디지털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쌓아오신 전문가이십니다. 특히 이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시고 2014년 협동조합 소요를 설립하고 새로운 교육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인간 중심의 기술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최근 저희가 인공지능이나 각종 교육 테크 관련 이제 어떻게 그러한 내용들을 교육에 녹여내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많이 증가하고 관련 강의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러한 생성형 특히 AI가 저희 미래 교사에게 던지는 존재론적인 질문, 즉 교사가 설 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성찰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 이재포 이사장님께서 생성 AI가 던지는 질문, 교사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본 강연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보신 강의 자료를 가지고 혹은 오늘 강연 내용을 들으시고 1시간 강연 후에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다시 질문 이재포 이사장님과의 대담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이재포 이사장님을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이재포고요. 저는 정치학과 83학번입니다. 1900.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기준으로 하면 제 나이가 제가 대학교 때 43학번이 와서 강의하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끔찍하죠, 그죠? 사실은 강의를 와서는 안 될 사람인데 뭐 와서 하게 됐네요.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그것도 제가 많이 순화를 시킨 건데 존재론적 질문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이는데 한마디로 과연 교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교사는 필요한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대. 아마 오늘 아까 교포 재단에서는 1시간 20분이라 그러고 교수님 1시간이라 그러고 일단 시작을 합시다. 협동조합 소요는 10년 전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인공지능의 보편적 교육을 주장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과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누가 가르칠 것인가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일종의 자기 학습 조직으로 해보자 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오늘 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학교에 오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소요를 처음 시작할 때 교육청도 가봤고 갔더니 잡상인 취급을 하고 선생님들 학습 모임을 만들었더니 1년 지나면 없어지고 그런 거꾸로 저희들 어차피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학교에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을 통해서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는 교육원, 교육 당사자들끼리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쩌면 학교 그 밖에서 학교를 어떻게 들여다봤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공자님이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런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마른 뜻을 다 하지 못한다.
제가 원래 강의를 싫어하고 강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는 뭐 제가 회의를 하면 3분 이상 이야기를 안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녀요. 2시간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5분이면 에센스를 전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전제는 뭐죠? 전제는 처음에는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을 같이 공유한다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오늘 잠시 금색놀이 한번 해볼게요. 자, 교육은 과연 위기일까? 교육의 종말일까? 자, 에듀케이션 크라이시스로 검색을 하면 결과가 49만 9천 건이 나오죠. 학교 교육은 위기를 이야기하던 지는 이미 오래됐죠. 꽤 오래전에. 생성 AI가 나오기 전에 이미. 물론 교육이 없앤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2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지금 현재의 어떤 퍼블릭 에듀케이션의 정말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학교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요즘에 뭐 생성 AI 난리잖아요. 자, 챗GPT를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챗GPT 나온 지 얼마 됐죠? 2년밖에 안 돼서요. 2022년 11월 30일 나왔다고요. 자, 검색 결과가 뭐죠? 11억 9천만 건이 나왔다. 11억 9천만 건. 단 2년 만에. 자,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생성 AI. (3억 7,500만) 건이 나왔죠. 역사에 이르러 어떤 사회적 현상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폭발적인 현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요. 특히 챗GPT 나오고는 대학을 비롯한 모든 학교에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요. 단 우리나라 대학만 빼고. 자,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MIT 대학 아시죠? 자, MIT 대학 검색에서 생성 AI로 검색을 해봤어요. 결과가 37,500건이 나왔어요. 그죠? 챗GPT를 검색을 해볼게요. 5,500건 나왔죠. 자, 그리고 우리의 자랑 서울대를 가봤어요. 우리의 자랑 서울대를 가봤다고요. 자, 뭐라고 치면 챗GPT. 몇 건 나올 것 같아요? 9개 나왔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파워포인트하고 다른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1시간 하라, 30분 하라, 2시간 하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개학기 때 선교사가 와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막 신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행기, 하늘에는 막 뭐가 날아다니고, 그죠? 신학문이 어땠어? 화학이 어떻고, 물리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면 3박 4일을 이야기한다고 알아듣겠어요? 이해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받아들였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이야기 나눌 생성 AI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인공지능과 이런 생성 AI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없다고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결과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1시간 반 좀 할 거예요. 하고 질문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아야 질문하죠. 근데 질문이 많으면 시간 관계표가 여기 끝날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면 내일 오면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거라고 봐요. 때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이 질곡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특히 전환기에 있어서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눈치껏 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좀 일찍 와서 학교를 좀 둘러봤는데 뭐 챗GPT, 활용 교육 이런 거 막 있더라고요. 이거 단순한 툴 아니에요. 파워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사람의 언어, 그게 200개 언어든 1000개 언어. 그리고 컴퓨터 언어, C든지 C++이든지 파이썬이든지 이걸 자유롭게 구사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 학습되고 갖가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하고 그리고 매 순간 발전하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모든 순간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고요. 챗GPT한테 반가 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인문대 어문학 계열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016년도에. 그때 구글 번역기에 구글이 처음으로 딥러닝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뭐 번역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앞으로 5년 내에 개별 어문학과의 존재는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다 코심친 거죠. 왜? 야, 번역 개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변화의 속도예요. 발전의 속도예요. 요즘 제가 번역할 때 손대는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할 거예요. 교육이잖아요. 사실 교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직접 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그죠? 근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거기 어떻게 교육이 없어지기를 하겠어요? 그죠? 없어지지는 않겠죠. 교육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겠죠. 그 속에서 교사가 새로운 교사의 상이 어떤 건지는 생각하는 작은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게 오늘 목적이고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인공지능이 뭔지, 특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생성 AI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적인 어떤 설명과 최신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일자리를 이야기할 거고. 사실은 구글의 CEO 선다 피차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불과 전기의 발명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불과 전기의 발명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회 모든 분야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노동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왜 오늘 노동질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교육계에 많은 분들을 이쪽 저쪽 만나고 다니다 보니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예요. 아무도 아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 저는 되게 심플한 사람이에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목표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살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함한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에 나갔을 때 그 사회가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는 건 중요하다고 봐요. 그 문제를 얘기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 사회가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지, 따라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의 하나의 어떤 주체로서의 교사의 자리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냐 그러면 막 더듬죠. 답은 써놨네. 그래서 1950년대 사실은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세 명의 위대한 천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폰 노이만, 현재 컴퓨터 구조를 만든 폰 노이만, 그다음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노버트 위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앨런 튜링은 아시죠?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1950년대에 컴퓨테이셔널 머신이라는 그 얇은 책에서
인공지능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던져요. 그 책에서 나온 컨셉이 기계가 생각하고 기계가 학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아닌 무언가를 구분하는 어떤 여러 가지 구분자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생각이라는 거죠. 사고. 근데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생각이 뭔지, 사고가 뭔지, 의식이 뭔지 또는 지능이 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메커니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50만 년 전에 나왔는데 놀랍게도 보통 사람들이 글을 쓰고 읽고 이런 지적인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한 건 100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어떤 인텔리전스, 인간의 지능적 행위를 인간이 아니고 기계, 외부에서 어떤 에뮬레이팅하는 똑같이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물어봤을 때 도대체 그 말에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뭔가 하면 그래, 근데 인공지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더라는 거지. 사람의 지능이 뭐냐고 모르겠더라는 거지. 지능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영어 사전,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단어 하나만 배우잖아요. 그래서 지능, 지적 능력, 시험 잘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래 지능은 되게 강범한 능력을 가지고, 강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저런 여러 가지 것들, 뭐 기억하거나 추론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털어서 우리가 다 이야기할 때 인텔리전스가 그런 것 같아. 사랑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래서 저기 밑에 보면 재구성 결정까지 저기 노란 부분들이 한 5년 전, 10년 전까지의 컴퓨터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때까지는 되게 안심하고 좋아했죠. 왜냐하면 저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 하기 싫은 것들이잖아요. 막 대량의 데이터를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뭐 저런 이제 지적인 노동 중에서도 좀 저급한 거는 제 맡기고 우리는 좀 더 우아한 것들, 뭐 창의적인 일들 또는 어떤 뭐 도덕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저 위의 영역들은. 근데 첫 번째 저게 깨진 게 언제죠? 알파고. 왜냐면 바둑은 워낙 복잡한 경우의 수가 많은 거라서 사실은 컴퓨터 연산을 해서는 뭐 수십만 년이 걸려도 안 되는 거라서 직관의 게임이라 그래요. 판판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처음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 저거는 어차피 게임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얘가 좀 우리 창의적인 일들 이런 고차원적인 것들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요즘 여기 나오는 이미지들 제가 거의 다 만든 거거든요. 인공지능으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성 AI라는 말이 나온 거죠. 사실 기술적 용어는 아니죠. 일종의 어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개념적 언어라고 보시면 기술적 언어는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입력하는 데이터 약간의 어떤 변형 정도만 가능했던 거지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은 아니었다고. 그런데 이 생성 AI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챗 GPT로 대변되는 이런 생성 AI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또는 새로운 어떤 뭐지? 근데 이게 배우가 그림이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생성 AI의 베이스가 되는 그 시스템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언어 모델이 뭔지 혹시 그 컴퓨터 기술 중에 자연어 처리라고 있어요.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 어떤 인간이 입력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쓰는 자연 언어를 컨텍스트를 이렇게 읽어내고 또 그것을 작업을 한 아웃풋을 인간의 어떤 자연 언어로 되돌려주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자연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언어 모델은 어떤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를 확률적으로 최적화 된 받아내고 또는 어떤 문장 다음에 어떤 문장들을 확률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얻는 모델을 예를 들면 장미에 대해서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 장미는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는 게 과연 자연스러울까? 장미는 아름답다? 장미는 키가 크다?
장미는 더럽다 등등등 이렇게 결국은 보면 아름답다고 하면 자연스럽잖아요. 장미는 아름답다는 문장이 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오는 게 자연스러울까? 맛있으니까 또는 뭐 색깔이 예쁘니까 당연히 뒤에 맞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 단어를 학자의 분들은 확률이에요. 확률.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 통계는 어디서 가져오죠? 인간이 만든 모든 대규모 데이터를 다 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뒤져보니 장미 다음에 확률적으로 오면 아름답다가 제일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언어 모델이고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그걸 학습시킨 데이터의 양이 엄청 많다는 의미예요. 엄청 많다는 것들은 책이 100건, 200건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거의 인류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다 학습을 시켰다는 정도의 대규모라는 의미예요. 하여튼 그래서 여태가 약간 달라지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떤 머릿속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자연 언어, 그림을 그리라, 뭐 음악을 만들어, 자연 언어로 이야기를 하죠. 그걸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언어 모델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프로세싱을 하고 그림으로, 코드로, 문장으로, 대화로 생성되는 구조예요. 자, 예전에는 저게 각각의 보면 뭐 비디오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학습과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뭐가 달라진 거죠? 놀랍게도 아웃풋에 관계없이 우리가 언어가 지금 모든 지적창조적 활동에 매개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시기가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모델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처음에는 어떤 사람, 비판적인 사람들이 확률적 앵무새라고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확률적으로 단어를 던지고 확률적으로 문장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나은 글을 쓰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아웃풋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죠?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이게 대규모 언어 모델이 처음 나온 거는 2017년도에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걸 먼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7년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 저게 지금 변하는 속도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발전 속도가 이렇게 커브가 보이시죠? 자고 이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인공지능 처음 나왔을 때 써보라 그러면 이제 좀 똑똑하신 분들은 써보고 그거 아니더라 그래요. 오늘 아니라고 내일 아닌 게 아니라고요. 챗GPT는 대규모 언어 모델 중에서 대화형으로 만든 컨버세이셔널 AI라고 그러죠. 2022년 11월 30일 날 처음 공개가 됐는데 공개한 지 5일 만에 전 세계 사용자가 1억을 넘어섰다고요. 5일 만에. 저는 제가 인터넷 1세대예요. 항상 막 속도가 엄청 빠르다. 여태까지 이전에 1억 명까지가 이제 제일 빨랐던 게 틱톡이거든요. 틱톡이 3개월 넘게 걸렸다고요. 근데 틱톡은 노는 거잖아요. 이건 노는 게 아니잖아요. 지적인 어떤 서비스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각 영역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생성 AI. 2023년도 작년이 본격적으로 챗GPT 또는 생성 AI 시대가 열렸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이거는 제가 챗GPT한테 정리를 시켰어요.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정확히 이야기하면 생성 AI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여태까지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뭐죠? 소프트웨어는 나올 때 이미 펑션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들어가고 아래 한글 들어가면 쓰거나 안 쓰거나 위에 메뉴 뒤져보면 펑션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근데 챗GPT 들어가 보면 메뉴 있어요? 없어요. 범용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뭐 너 할 수 있는 게 뭐야라고 물으면 똑같은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써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두 번째는 사용자의 지적 능력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소크라테스를 되살려서 이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에게 2시간을 주고 여기 교수님한테 2시간을 드렸을 때 2시간 동안 나온 아웃풋이 소크라테스는 그대로 있잖아요. 다르죠. 정말 무서운 건 그거라고. 툴인데 툴의 사용자의 지적 능력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공지능이 멍청한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라고. 똑똑한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여튼 보면 특히 교육, 대화행위라는 컨버세이션한 초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정말 친절해요. 내가 아는 거 물어봐도 짜증 안 내고 알 때까지 설명해줘. 내 수준에 맞춰 준다고.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뭐 배울 때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신드롬. 이런 신드롬도 없어요. 한국만 빼고, 서울대만 빼고. 그러니까 뭐 요즘에 기사는 사실은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제가 이제 장난삼아 이런 신데렐라 있잖아요. 신데렐라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하는데 단어를 A부터 G까지 시작하는 단어를 한 번씩만 순서대로 써서 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A로 시작해서 끝나는. 뭐 이런 게 이제 아주 이제 장난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 물리를 제가 요즘 뭐 재밌어 공부를 하는데 양자물리학의 양자중첩이라는 그 내용을 시행식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요걸 셰익스피어의 소넷 행식 요걸 영어하고 한국어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짧은 하이쿠 있잖아. 하이쿠 그 다음에 한국은 시조 스타일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써요. 보이지 않는 양자 영역에서 어떤 상태를 겪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내용을 포착을 하고 있죠. 딱 보면은 그러고 내가 각각의 행식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설명도 잘 해줘요. 그 다음에 이게 소넷도 셰익스피어 시대의 영어하고 현대 영어를 차이죠.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내용 요약을 프랑스어로 작성하고 그것에 대한 짧은 비평을 중국어로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잘해요, 그죠? 뭐 글을 쓰라면 글도 쓰죠. 철학적 내용도 이렇게 하죠. 소크라테스하고 불러내서 막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자, 수학에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과 곱을 공식을 구하고 이걸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줘. 여기까지 가는 거죠.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누가 양자 물리학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영어, 불어, 일본 하이쿠를 쓰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2018 개편 교과과정의 핵심이 뭐 통합이잖아요. 학교 가니까 통합 안 하고 있더만 다 여전히 쪼개서 하고 있더만 그죠? 통합과학 했더니 선생님을 쪼개서 화학 따로 물리 따로 하고 있고요. 그죠? 통합 사이도 쪼개서 하고 있더라고요. 통합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애가 어릴 때 태어날 때
폐배를 먹고 약간 브레인 데미지가 와서 컸는데 10살 넘어서 요즘에 좀 갱년이 끼고 있는 거예요.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설명 안 해주잖아요. 소견서를 제가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라 그러면 얘가 안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가상의 환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약간 뻥치는 거죠. 그랬더니 요거 이제 의사 같은 걸 이렇게 요걸 해석을 쫙 해줘요. 이렇게 갱년 진단 검토 소견서 내용으로 예상 또는 추정할 수 있는 환자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똑같아요. 이야기하는 거. 현재 의료 수준에서 어떤 치료비 가능? 지난주 기사 나온 게 미국의 내과 의사협회에서 임상 진단 테스트를 했더니 인공지능 챗GPT가 더 낫게 나왔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또 기사는 독일의 켈런 병원에서 영상사진 판독하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저처럼 눈도 안 좋은데 보는 거하고 픽셀 단위로 보는 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당연한 이야기들이고. 요즘은 이게 이제 그래프 분석도 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초등학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포그래픽 그래프를 주면 그냥 1분 내에 리포트 써줘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직원들 데이터 주면서 분석하라 그러면 이틀 지나도 안 나와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쉽지 않아요. 영어로 돼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직원을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얘가 노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휴가를 가는 것도 아니고 댐비지도 않죠.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학교 물리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답을 잘못 이야기해 준다고 저보고 풀어달라고 이렇게 문제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제가 했어요. 열기관 일의 양을 계산하는 건데 설명을 거의 이상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게 이거 아까 저 그림은 사람 그리려면 동그라미 작대기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가지고 심지어는 카메라를 샀었다고요. 카메라도 어렵더라고요.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제가 이러고 있다고요. 이 미대전이라는 건데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 어떤 것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 보셨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언론사 보면 일러스트를 사람이 안 그려요. 거의 대부분 인공지능. 해외 쪽 저널들도 요즘은 일러스트는 다 그걸 쓰고 있다고요. 이제 심지어는 얘가 이제 사람처럼 보고 눈으로 보고 말도 하잖아요. 챗GPT 말하는 거 보셨죠? 그냥 얘가 말하는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멀티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이건 단순하게 읽고 쓰고 말하고가 아니고 그림에서 텍스트로, 텍스트에서 그림으로 또는 텍스트에서 오디오로 컨텍스트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한 장의 어떤 텍스트와 한 장의 이미지 어느 쪽이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까? 그건 볼 수 있는 능력이 다 달라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봐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정보 사이에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챗GPT가 멀티모달을 한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또 하나 연결하고. 우리는 하나만 잘하잖아요. 아니지 하나라도 잘하면 다행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는 인공지능을 전체 다 이렇게 모든 소프트웨어에 코파일럿을 설치를 했다고요. 그걸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Let's say you're getting ready for your customer pitch meeting.
Everyone has had a 파워포인트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 보시면 moment when they wish they could turn their proposal into a customer-ready presentation without having to start from scratch. Now you can. Using just your own words, Copilot can translate Word. 저기다가 이제 내가 파워포인트 만들 주제를 이야기하고 오른쪽에 파일은 뭔가 하면 내가 옛날에 참고할 문서를 만들어 뒀으면 그걸 이렇게 그냥 딱딱딱 지정을 해주면 지가 쫙 보고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만들어줘요. Into PowerPoint. You can also translate PowerPoint into Word. Now you have a professional-looking 저렇게. presentation that you can hone and polish. Let's say you want to add a slide. Give Copilot some quick instructions. There it goes, ready for you to review. So this slide is 이거 보면은 이제 여기는 텍스트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주얼 만들어 달라 too 그러면 wordy. Let's ask Copilot to make it more visual. Give it a few seconds. And check this out. Copilot can even animate the slide. 애니메이션도 Gives it a 만들어 professional 주잖아요. design treatment in a single click. But it doesn't stop there. Copilot even generates 심지어는 스크립트가 있어져요. 저게 상용화돼서 나왔다고요. 상용화되어서 나왔다고요. 포토샵 맛있잖아요. 포토샵이 파이어플라이라는 인공지능을 저희들이 탑재를 했다고. 그냥 옛날에 파워포인트 하려고 그러면 저기 포토샵 하려면 일일이 다 찍어서 그 노가다거든요. 그냥 쓰면 돼요. 원하는 걸. 자,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 학교 교육의 가장 온갖 가지 이야기를 전인 교육인이 막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 믿지 않거든요. 핵심은 기술과 스킬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보셨죠? 지식을 어떻게 챗GPT를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이며 스킬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고요. 우리가 20년 이상 시간을 투자해서 배웠던 지식과 스킬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라고 눈앞에서. 자, 예술적인 영역에 가보면 올해는 제가 비디오의 시대라 그래요. 이제 이미지를 넘어서 비디오 왔다 그러고 작년에 할리우드의 작가들과 배우들이 최장기 파업을 했다고요. 자, 내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가 만든 EMO라는 거. 사진 한 장과 오디오를 넣으면 전체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 사진을 넣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 연설하는 걸 넣으면 연설하는 영상을 만들어주고 제 사진과 제가 노래 부르는 오디오를 넣으면 노래 부르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드리 헵번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렇게. When I was a kid, I feel like you heard the 사진 한 장 Don't 주고 cry. You don't need to cry. Crying is the most beautiful thing you can do. I encourage people to cry. I cry all the time, and I think it's the most 자, healthy 배우가 왜 expression of how 필요하겠어요? you're feeling. And I sometimes wish 왜 헐리우드 배우들이 무서워하는지 아시겠죠? 자, 더 놀라운 거는 오픈 AI가 지난달에 한 게 소라라는 걸 공개를 했어. 텍스트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 영상의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시면 OpenAI's text-to-video AI, Sora, took the world by storm just a few weeks ago. We all know these results. 이게 텍스트로 만든 Good 거라고. news, there are some new ones that 저는 I 방송국에 found 있잖아요. 노크 뉴스에서 absolutely 있기 때문에 stunning. And 우리가 I 방송 learned a 30, lot.
초짜리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게? Beauty and imagination, and you will see horror. I was not 이걸 ready to 텍스트로 see 만든 horror. 거라고요. Dear fellow scholars, this is 2-minute papers with Dr. Károly Zsolnai Fehér. Part 1. Let's start with the beauty. Here is a house tour. I am 이거는 이제 뭐 7월부터 이렇게 유료로 이렇게 공개될 거라 그러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학생들에 주는 크리에이티브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높게 평가했던 크리에이티브 잡 워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Oh, when I was a opening. kid, 자, 이제는 이 로봇이 인공지능을 만나요. 인공지능이 로봇을 찾아가요. 원래 로봇은 단순 반복 작업이잖아요. 루틴한 작업을 하는 거라고. 계속 몸만 박든지, 그죠? 근데 이게 들어가면 비선행적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제가 안 보여드릴 거고, 오픈 AI사에서 로봇도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대화를 하는 거예요. 챗GPT와 같은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Sure thing. 스스로 주변 환경을 판단을 해요. 사람보다 낫잖아요.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추론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다 만들잖아요. 요즘에 에타도 만들고 있고, 그죠? 사실은 이적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심 잡기도 그렇고. 근데 왜 저기 저렇게 고집을 할까? 왜 그럴 것 같아? 물론 자유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지금까지의 공장 자동화나 또는 노동의 자동화는 프로세스를 바꿔야 돼요. 김밥집에서 김밥 써는 기계 넣으면 동선을 바꿔야 된다고요. 추가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요. 근데 휴머노이드가 되면 그냥 사람 대신에 저거 밀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에서 가장 빠르게 자동화에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죠? 우리한테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면 곧 선생님들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되게 짜증을 많이 내요, 그죠? 듣기 싫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뭐 방탄소년단이 수학을 가르치고 막 블랙핑크가 와서 영어 가르치면 애들 좋아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외국에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는데 홀로그램으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201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곧 보면 되게 재밌는 구조라서. Now, it's a pleasure to be here in Los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이고요.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거예요. Let me introduce you to Mini-Me. There she is, my perfect holograph. And thanks to the power of HoloLens 2, she just floats right with me. I'm literally holding my hologram, so natural. Now she's a little small to do a keynote. So let's get her up so she can do full-size Japanese keynote. Render
keynote. 일본어로 하죠. 私たちは最新の複合現実キャプチャ技術を使用し、私の 자, 요게 있으면 제가 얘기 안 와서 되는 건데 実在の人物を 좀 아쉽긴 하지만 Now, it's a 이 가장 철학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관계의 대상으로서의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있어요. 그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경계를 하려는 거죠. 그 챗GPT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그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사이트가 캐릭터 AI예요. 그건 뭔가 하면 인공지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인공지능에 퍼스널리티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까칠한 인공지능, 뭐 스윗한 인공지능, 그리고 얘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의 퍼스널리티가 형성이 돼요. 물론 많은 경우에 저희 말은 성적인 팬터시를 해주는 데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확실한 거는 우리 마치 영화 허 혹시 아시죠? 허와 같이 인공지능과의 어떤 감성적 연대를 하는 그런 것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 보면 아마존의 그 인공지능 스피커 있잖아요. 알렉사 처음 나오고 나서 미국에서 교육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 하면 이거 큰일 났다. 애들이 엄마를 안 따르고 알렉사만 따르는 거예요. 왜? 엄마는 짜증내잖아요. 얘는 100번을 물어봐도 항상 대답을 잘해주잖아요.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인공지능이 과연 사람이 대상이 될까라고 물어보면 얘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가 정말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불안정성이 인공지능이 들어올 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되었든 학교 현장에서도 충분히 만일에 교사를 저런 생명체가 아닌 다른 인공지능이나 다른 홀로그램이 대체를 했을 경우에 라는 고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변하잖아요. 인공지능은 매일 바뀌잖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쓰고 있는 미더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2022년 2월 달에 버전 1이 나왔고 지금 버전 6예요. 1년 만에 저렇게 변한 거예요. 2년 만에. 인간에게 2년은 어떤 시간이죠? 작년에 난리가 났잖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6개월만 개발을 멈추자라고 주장들을 한 거예요. 6개월 멈춘다고 무슨 그게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조용하잖아요. 사실 이미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싱귤러리티라 그래서 특이점. 기계의 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시점을 어떤 사람들은 2035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공지능과 사람을 비교할 때 대부분이 보면 추상적 인간과 비교를 해요.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과 비교를 하거나.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생 가도 글 한 번 못 써보고 죽고요. 평생 가도 그림 한 번 안 그리고 죽어요. 그죠? 우리 주변의 사람 누구도 저렇게 하지 못해요. 한 명 한 명 개개인에게 이미 저는 특이점 맞다고 봐요. 그래서 스티브 호킹 박사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야, 저거 엄청난 거. 전 세계에서 저거 할 수 있는 회사가 3개, 4개밖에 안 돼요. 심지어 국가도 만들지를 못하고 있다고.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미국에서 대학에서는 내가 스탠포드 대학이 작년에 리포트를 내면서 눈물로 호소를 해요.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미국의 MIT, 스탠포드 같은 대학에서 인공지능 과목들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수 연봉이
기업에서 주는 연봉이 교수 연봉에 공을 한 개 더 붙여주니까 학교 안 남아있죠. 두 번째, 투자할 돈이 없어요. 저기 들어가는 장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장비가 있어도 못해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어쩌면 국가와 개별 기업의 역학관계가 지금 뒤틀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하니 스티븐 킹 박사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 저런 엄청난 걸 극소수의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중국 화동사업이 2018년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인공지능 교과서를 만든 그 교재 이런 말이 나와요. 인공지능은 뇌의 해방을 가져올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현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우리의 최소한의 컨센서스라 봐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다가올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나간 미래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모르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노버트 비너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미래의 세상은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로봇 노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지능의 한계에 맞서는 더 힘든 투쟁의 장이 될 거예요. 제가 80년대 대한항공 입사했을 때 막 이렇게 도표 만들면 전지에 막 그렸단 말이에요. 그거 줄 끊는데 하루 걸렸다고. 하루잡이야, 하루잡. 그죠? 요새 그거 하루 잡고 있으면 잘리죠? 엑셀이면 1초 만에 되는데. 아까 봤잖아요. 여태까지 그냥 대충 파워포인트 만들면 일주일 갔다고. 회사에서 요구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것들이라고. 이거 되게 유명한 그래프예요. 2013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당시 있던 직업들 중에서 인공지능이 아니고 컴퓨터, 그리고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컴퓨터에 의한 자동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조사한 거예요. 50%가 위험하다. 15년 내에 바뀔 거다. 없어질 거다. 어떤 자리죠? 사무직, 영업 관련 서비스, 화이트 칼라 잡들이에요. 그죠? 중산층의 잡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이쪽에 보면 사람과 사람이 인터랙션하는 교육이라든지 또는 크리에이티브한 잡들, 이런 잡들은 안전할 거라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한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다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지식만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저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생성에 의하여는 저걸 깨버린 거예요. 생성에 충격받는 잡들은 전문적 잡들이에요. 화이트 칼라 잡들이에요. 자, 두 개의 지금 도표가 있죠. 이건 최근에 이제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예요. 미국에서 그 전문직 일자리 서로 이렇게 커뮤니티 있잖아요. 자기 일자리 구하는 사람하고 매칭 사이트가 있는데 챗GPT 론치되고 나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 구직도 줄어들고 있고,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단가도 떨어지고 있다. 불과 특히 작년에 실리콘밸리에 대규모 해고가 있었죠. 30만 명가 해고가 있었다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프로그래머들이에요. 개발자들이에요. 미국에서 제가 아는 친구도 작년에 브라운 대학을 졸업하고 브라운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고 핀트레스트 입사다 6개월 만에 잘렸어요. 지금도 잡을 못 구하고 있어요. 1년 반 동안. 오른쪽에 보면 골드만삭스 데이터에 의해
미국과 유로존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고학력 잡들,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직 잡들의 25%가 당장 타격을 받을 거예요. 한국도 여기 있잖아요. 저는 많이 놀란 게 사실 작년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공개가 되고 미국 대학이 완전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기말고사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대학교 대부분이 리포트를 내잖아요. 표절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조용하잖아요. 지금도 조용하잖아요. 제가 작년 2월 달에 모 교사단체 가서 강의를 했더랬어요. 4분 오셨더라고요. 4분 무려. 어떤 교사 한 분이 한 이야기예요. 저 질문이 덕백이. 와, 내가 강의 필요한가? 뉴욕대 프린스턴 대학에서 논문 냈잖아요.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뭐 이렇대요. 이렇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그래 뭐 시대 전환기에 과거의 직업은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가 일자리 천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분업을 쪼개잖아요. 노동을 쪼개요. 그 일자리 많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리고 빨리 배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손에서 농사 짓다가 도시 오면 한 6개월간 쉬다 시작을 하면 미싱 돌리고 미싱 10년 돌리면 석달 돼요. 디지털 전환은 쉽지 않아요. 실제 이태리에서 몇 년 전에 이태리가 자동차 유명하잖아요. 좋은 자동차. 망했잖아요. 그래서 거긴 좀 인간적인가 봐. 그냥 보내지 말자. 우리가 조합해서 그 재교육을 시켜서 다른 데 전업을 시키자라고 한 거야. 정부 지원도 받고. 그래서 당연히 뭐 앞으로 대세가 디지털이니까 그리고 디지털 교육 시켰단 말이에요. 얼마 걸렸다고요? 13개월 걸렸다고요. 전환교육이 13년 걸리고 13개월 걸려요. 한국에서 그럼 13개월간 전환교육 받을 수 있나? 없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국의 직장인들은 학습 능력 제로예요. 들어가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영국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뭐 당연히 없어지는 일자리가 훨씬 많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양극화 이야기를. 육체노동 이야기 했잖아요. 옛날에 노동 강도가 세고 단순한 업무에서 점차적으로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비숙련 노동까지 잠식을 하게 되는 거고, 화이트 칼라 잡은 엑셀 같은 사무 보조에서 변호사 같은 전문 영역까지 이렇게 확장을, 이 두 개를 딱 오버랩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극소수의 하이엔드 잡과 인공지능을 시키기에도 보잘것없는 일들 있잖아요. 뒤에 먼지 타는 거 이런 거. 그 외에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이런 인공지능이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본의 논리로 경쟁을 하게 되면 절대 못 이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회가 공동체 이론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고, 제가 교육 관련하신 분들 다니면서 제일 이해를 못했던 저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왜 학생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 한 명도 저는 걱정하는 거 못 봤고, 두 번째는 장기 추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안학교 분들도 몇 번 만나고 했는데, 대안학교 우리가 20몇 년 됐잖아요. 물어봤어요. 대안학교 졸업생들 뭐 하고 있어요? 몰라요. 통계가 없어요.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개편 교과과정 막 2018년, 20년 막 하잖아요. 교육력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장기 추적에서 없잖아요. 뭐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장기 추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학력에 따라서 인권 격차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50년 정도 초역조사한 거예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죠. 이런 데이터 주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저 계급이 굳어지는 거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만 볼 건 아니죠. 당연히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학습은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학력 프리미라고 이야기 아니고 사실은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요즘은 미국의 기업들이 대졸 자격증 요구하지 않아요. 두 개를 좀 더 설계해야 될 건데 일본에 가면 프리타 시대라고 있잖아요. 요즘 다 뭐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살죠. 유럽에 가면 뭐 1000유로 시대가 있대요. 우리나라 88만 원 시대 임시직인데 이게 어떤 계급적 관계만 노출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디지털 시대의 노동들은 파편화된 노동들이 많아요. 그죠?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뭐 역시 인류 이래로 이렇게 심한 불평등이 있은 적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보면 없는 사람들이 막 ILO 국제노동기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다고요. 멍청하죠. 제가 6, 7년 전에 모 노조 전국 노조 간부들 교육하는 데 한번 갔었거든요. 금융노조. 뭐 5년 뒤에 일자리 반 없을 거라고 미친놈 취급을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약자에 있고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을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가진 자가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 너무 커지니까. 왜냐면 팔아야 되니까. 저는 노동의 단절을 걱정을 해요. 노동에 한 두 가지 맥락이 있죠. 하나는 개인에 있어서 노동이 단절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한 회사에 들어가면 그냥 대과 없으면 그냥 정년퇴직을 해요. 근데 요즘 산업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최근에 뭐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이 평균 뭐 15군데 정도의 5종류 이상의 직업과 15군데 이상 회사를 다녀야 될 거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20군데 넘게 다녔어요. 그래서 한때는 와이프가 되게 싫어했는데 요즘은 개인의 단절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보죠. 인공지능이 노동의 과정에 이미 깊게 들어와 있잖아.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배민에서 라이더한테 할당을 할 때 알고리즘이 할당을 한다고요. 사람이 할당하는 게 아니야. 미국에서는 사람 뽑을 때도 이 서류 심사 같은 경우 인공지능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경우에 옛날에는 사람이 할 때는 불합리한 게 있으면 따지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가서. 근데 AI가 들어가고 나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따질 거예요? 노동에서 책임의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에 있어 노동은 공동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거라. 결국은 저는 노동의 단절이 공동체의 위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한때 인터넷 전도사였어요. IT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 우리를 할렐루야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1936년도에 유명한 경제학자 있잖아요. 케인스가 손자시대의 경제라는 책에서 저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본주의의 그때 생산력이 막 올라올 때니까 야 100년만 지나면 일주일에 막 15시간만 일하면 나머지는 그냥 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100년 다 돼갔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로버트 위너라는 사람은 그 반대 말을 했다고요. 자동화 기계는 경쟁부에 노동하는 노예인데 사람이 노예하고 경쟁을 하면 현재로서는 어디에 더 가깝죠? 로버트 위너가 맞잖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아이들이 그러면 나가서 지금 당장 여러분도 지금 당장 나가면 사회 나가야 되는데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저런 흐름들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가 묻지 않는
정말 슬픈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모두를 위한 공동체. 저런 기술들이 모두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기술과 인간의 가능성이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논의해야 되는 게 여기고, 논의해야 되는 게 학교이고, 논의해야 되는 게 우리 사회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기술이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조시아 선생님 난소공 처음 나왔을 때 첫 번째 이렇게 9편의 연작 소설이잖아요. 첫 번째가 메비우스인데 거의 굴뚝 청소한 두 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명 들어갔다 왔는데 누가 얼굴 닦냐고. 한 명은 희고 한 명은 까맣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나중에 선생님이 야 그거 야 둘 다 굴뚝에 들어갔다 왔는데 어떻게 한 명만 까맣냐. 이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인공지능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쪽에서는 막 그 극단적인 어떤 그 낙관주의적 유토피아적 사고와 한쪽에서는 아까 이게 막 디스토피아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봐요. 인공지능은 뭐죠? 인간의 지능 행위를 에뮬레이팅하는 거라고요. 거울이라고요. 거울. 봐요. 인공지능이 저렇게 똑똑해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절대 못하는 거 아직은. 뭐죠? 인공지능이 스스로 먼저 하지를 못해요. 사람이 시켜야만 하는 거라고요. 이니셜라이징을 못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둘러싼 저런 온갖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한테서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와, 기술 좋은 거 나오더니 사람을 오히려 탄압하거나 사람을 괴롭힐 때 쓰더라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결국은 저런 문제들은 우리 자체에서 나온다. 저는 봐요. 인간이 처음으로 자신을 적자화시키고 자신을 객관화시키려고 보고 있는 거라고. 처음으로.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저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교육이라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후에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는 거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그 내면의 힘이 사회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간 만드는 것.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제가 하루에 영문 기사를 200개 이상을 봐요. 막 뒤집어져요. 막 하루하루 흐득 따라하기 힘들어요. 쏟아지는 정보. 커리큘럼 무섭잖아요. 그죠? 5년에 한 번씩 국가적으로 개편하는데 5년간 세상이 얼마나 변하는데 뭘 넣고 뭘 빼고 거기다가 누가 결정을 하죠? 왜 고등학교에서 행렬벽타를 다 빼냐고 선행대수를 뭐 그러고 있는 저 교육 전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학교 밖의 삶을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 두 개가 전제가 돼야 돼. 하나는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야 나왔을 때 뭐 나중에서 먹는 거니까. 두 번째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10몇 년간 그 20년 가까이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전제가 깨졌잖아요 지금. 보셨잖아요. 5년 뒤를 몰라요. 10년 뒤를 몰라요. 그럼 뭘 가지고 뭘 근거를 가지고 그럼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하냐고요. 학교 교육의 그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내용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애들 나가면 인공지능 회사 들어가면 다 인공지능 챗GPT 써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인공지능 안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근데 새로운 질문이 추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야 되는가 먼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먼저 배우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디지털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미 교육 주체 3인체가 동시에 교육을 봐야 되는 거죠. 경험해보지 않은 현상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고. 어떻게 보면 지식의 역전현상도 벌어져요. 그렇잖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애들이 더 잘 알잖아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고. 중국이 2018년부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인공지능 교육을 교과과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근데? 교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청마다 인공지능 교육하는 난리잖아요. 누가 가르쳐요? 다 가짜예요. 교수 교육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뭔가 하면 인공지능 교육은 인공지능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교육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10년간 애들하고 인공지능 교육을 했잖아요. 갑자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갑자기 높은 수준의 지적력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파워포인트 나오기 전에는 차트뱅이라고 있잖아요. 글 예쁘게 쓰는 사람 한 명 했고 잘하면 인정받았잖아요. 파워포인트 나오면서 모든 사람, 직장인들이 예술인이 되기. 챗GPT가 나오면서 갑자기 모든 수준에서 글도 잘 쓰고 이런 걸 요구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 저는 언어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보편적 언어 능력이. 사람과 사람, 이미 사람과 사람 간에 어느 장벽은 깨졌어요. 사람과 기계가 통신하기 시작했다가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가 하나의 언어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저는 유니버셜 랭귀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언어 능력 때문에. 기술의 변화가 가져올, 기술이 우리 삶과 사회에 미치는 의미를 이해시키는 게 첫 번째 리터러시 핵심이에요. 기능이 아니고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내 삶과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리터러시라고요. 늑대가 온다 그랬는데 늑대가 뭔지를 몰라. 제가 10년째 늑대가 온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다들 너무 좋아하고 있다고요. 제가 오늘 인공지능 막 이야기를 하지만 이해 못해요. 써봐야 돼. 제가 얼마 전에 교수로 있는 친구하고 2시간을 싸웠다고 술 먹고 밥 먹으면서 인공지능이 된다 안 된다 막. 웃기는 거 뭔가 하면 그 친구는 인공지능 한 번도 안 써본 거예요. 진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지적 능력 수준에 맞춰서 아웃풋을 리턴한다고. 한편으로 보면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이해 못해요. 그냥 아까 확률을 던지는 거라. 그래서 확률적 앵무새라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문자를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보면은 아주 빼어난 글을 주지는 않아요. 내가 보다 평균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고 보는 거죠. 현실이 없는 지혜의 시효에 불과하다. 두 번째, 얘 학습시키잖아요. 학습시킨 데이터가 인터넷 데이터라고. 사람이 만든 데이터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인터넷 데이터의 80%가 저급하거나 불완전 데이터라고 그래요. 근데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숫자가 적으면 효과가 안 난다면 무조건 데이터를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하나는 문제가 뭐예요? 그럼 착한 데이터만 넣으면 인공지능이 돼요? 안 되죠. 판단이 나쁜 건 나쁘다고 판단하려고 그러면 나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결국은 불완전하고 한 것은 인공지능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건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인공지능의 그런 불완전함은 마지막 메울 수 있는 건 누구죠? 사람이 메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죠?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나은 정도의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적 불평등이 극히 심화될 거라고 저는 봐요. 혹시 게임 하시는 분? 아이템 현질 해보신 분? 제가 몇 년 전에 그 골프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거 뭐 처음 하면은 막 드라이버 막 100m 나가고 이러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드라이버 막 돈 주고 사면 막 드라이버 300m 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샀죠? 공도 사고 막. 애들이 왜 현질한지 아세요? 현금을 주고 아이템을 사면 바로 능력으로 전환이 돼요. 바로 능력으로, 현금이 능력이 된다고요. 인공지능이 그래요. 인공지능은 100% 다 유료예요.
무료가 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검색할 때 한 번 할 때 들어가는 수수가 1이라 그러면 챗GPT에 질문 한 번 하면 답할 때 10배 이상 들어가요. 훈련 한 번 하는데 수백씩 들어간다고요. 자, 인공지능이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 $20잖아요. 얼마 전에 챗GPT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터가 2023년 12월까지로 업데이트된 거. 그래서 자, 조금 전까지 데이터로 업데이트된 따끈따끈한 GPT 한 달에 $100. 작년 12월 달 데이터로 업데이트한 거 약간 맛이 같지만 그래도 쓸만한 거 $5. 3년 전에 업데이트한 거 이거 그냥 광고 보면 돼. 이렇게 가거나 또는 특정 분야의 의사 데이터로 학습된 거 월 $200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현금이 추적 능력으로 전환되는. 두 번째, 아까 제가 챗GPT를 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해봐야 한다 그랬잖아요. 경험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지식의 특성이 뭐예요? 학습 특성이 스노우볼이잖아요. 볼이 크면 클수록 한 바퀴 구를 때 더 많은 게 붙는다고요. 언제 인공지능을 배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냐 내일 달라진다는 거죠. 초기 조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 접했냐는 거죠. 그러면 초기 지적 능력을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 교사잖아요. 소요를 제가 만들고 제일 처음 했던 게 인문학 모임이었어요. 새로운 문명의 시대에 열렸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부터 다시 되짚어봐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싸구려 그런 장사꾼 인문학이 아니고요. 인간이 무엇이냐부터 답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을 얘기하는 거라고. 사실은 스탠퍼드나 이런 미국 대학에서 다시 인문학을 강조하는 게 거기도 있다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다 잊어먹고 나만 몸에 남겨야 될 게 저거로 봐요. 리터러시.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 기술 리터러시. 기술을 잘 활용하면서 기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그 다음에 유니버설 랭귀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같이 해서 소프트 스킬들. 더 중요한 거는 매일 매 순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매일 매 순간.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몇 년 전에 모 대학의 치과 치대 교수님이 학생들 몇 명 데리고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인공지능 경험 어떻게 학생들 가르쳐달라고. 제일 처음 저한테 요구한 게 뭔지 알아요? 커리큘럼 달라는 거예요. 커리큘럼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온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 AI 플러스 X 인재상은 중국 정부가 이게 인공지능 교육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모 교육감이 중국 갔다 오면서 저거 까서 뺏겨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본질은 저거예요. 기초학문도 잘 공부하고 컴퓨터 인공지능은 되게 잘하고 그 위에 자기 도메인 전문 영역들을 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되냐 이게. 제가 아들 둘인데 대학 갈 때 전공정 할 때 딱 한마디만 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빼고 다 오케이. 왜? 컴퓨터 사이언스는 무조건 해야 돼. 이건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꼭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데 학교 미국계 선생님들이 이렇게 발령 나면 제일 처음 하는 게 SNS 다 정리하는 거거든요. 학생 다 되시니까 모든 게 다 기록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요즘은 이것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포르노 주인공이 돼. 사진 한 장이면 아까 보셨죠? 사진 한 장이면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엄마들한테 아이들 사진 좀 올리지 말라고 막 끔찍해요. 실제 얼마 전에 영화제에서 상당 은하대 바디가 저희 친구한테 카톡을 메시지가 온 거야. 야, 네가 나오는 포르노가 돌아다니더라. 미국에 중등학교 가면 온라인 담당 선생님들이 계셔요. 이게 다 튀어나오잖아요.
제가 나이가 올해 이제 뭐 60 하는데 요즘 제가 수학 뭐 대학 수학 다 인공지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제 확률 통계 뭐 하잖아요. 파이썬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언어를 4가지 정도로 봐요. 뭐야? 자연 언어, 프롬프트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그다음 가장 수상성이 높은 수학 언어. 이 4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요즘 미국의 뭐 기업들이 대학 졸업장 요구 안 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요구하죠? 실제 능력을 요구해요. 제가 간혹 대학교 가서 학생들 만나면 많이 불편한 게 뭔가 하면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해요. 근데 우리나라 안 하잖아요. 4학년 돼가지고 하려니 그렇게 되나 그게.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걸 하라 그러거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학교 나가기 전에 또는 사회 나가기 전에. 그리고 요구되는 지적 능력이 고도화 될수록 그것을 쌓아야 되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창의력 6개월 과정 다 사기죠. 몇 개월 만에 해주겠다고 믿으면 안 돼요. 뭐 프로그래밍 6개월 하면 파이썬 6개월이면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한국의 요즘 대학의 복수 전공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은 게 그거 80학점도 내가 봐서는 100가리인데 그걸 쪼개서 막 하면 그게 무슨 전공이 돼요? 그죠? 제가 하루에 수학만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한다고 매일. 매일. 미국 또 교사들이 고생하잖아요. 예산도 없고 모자라고 뭐. 아까 뭐 요즘 우리나라 이제 교사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문제 부딪혀 있어요. 교사 구하기 힘들고요. 그런 상황들은. 근데 어디든 뭐 챗GPT를 다 쓰고 많이 써요. 절반 이상 쓰고 있고 한국은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 한국의 학교는 가장 먼저 망하거나 가장 오래 갈 거라고 봐요. 가장 오래 간다 저는 한 표 던져.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2가지 케이스를 제가 담고 있는데 왼쪽에는 코츠모 스쿨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120년 된 아주 명문 학교잖아요. 기숙학교인데 저기서 최근에 교장 선생님의 카운터파트 될 수 있는 인공지능과 학생들의 교사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들을 개발해서 배정을 해줬다고. 교장선생님이 의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오른쪽에는 아예 처음부터 교사가 없는 학교를 만든 거예요. 여기 내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알파 스쿨이었는데 지금 학교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여기는 들어가면 그냥 애들이 학교 오면 처음에 오전에 한 2-3시간은 인공지능 가지고 공부를 해요. 학교 교과 공부는 인공지능으로 하고 나머지 오후에는 액티비티를 해요. 막 이렇게. 근데 학교 인기 되게 좋고요. 저기 내시온 게 뭔가 하면 다른 일반 학교에서 하는 진도를 4배 이상 빨리 안 되면 등록금을 도로 리펀하겠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여기는 교사라는 표현을 안 써요. 2개를 한번 보시면 예전에도 보면은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실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되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템포럴리한 거였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2개를 보여드렸어요. 꼭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셔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학교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그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노동력 또는 산업자본주의 시대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한 이 교육 형태는 분명히 이미 생명을 다한 지 오래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학교와 전통의 학교와 사회, 가정, 이 과정이 새롭게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봐요. 그 역할 분담 속에서 교사의 역할이 재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걸 누가 해야 될까? 당연히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거칠게 빨리 이렇게 지나갔지만 세상 변한 건 맞잖아요. 학교가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맞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 그러면 교사도 변해야 되겠죠. 어떻게 변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뭘 해야 될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논의들이 교육단체든 사회에서 이야기가 돼야 될 거잖아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아무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죠? 누구도 말하기 부담스러워. 학원 원장님들만 이야기 열심히 하잖아요. 도반이란 표현을 저는 좋아해요. 불교에서 같이 뭐 배움을, 진리를 같이 찾아가는 유발 하라리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혹시 요즘 그런 거인데 인류사 전체를 통틀어서 막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 또는 뭐 이런저런 학문들을 이렇게 막 통섭을 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보면 유태인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유태인의 역사, 교육의 역사가 그렇다. 어떤 유발 하라리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최근에 처음으로 10년 뒤를 모르겠다. 이것도 저는 되게 금방진 이야기라고 봐요. 사실은 내일도 나는 모르겠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평생 동안 계속 배우고 변화하는 것들, 계속 스스로 재창조하는 거라. 재창조. 가르치는 사람은 반복 앞서가는 거라고 봐요. 대신에 한 뼘 높게 봐야 되는 거죠. 한 뼘. 저는 그렇게 아이들과 만나. 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랜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얘기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만든 거는 제 거라고 생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전에도. 무슨 말인가 하면 저 강의하면 강의 자료 그냥 다 뿌리거든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적기상권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배웠는데 하여튼 애매하죠. 근데 저 말고 예술가들, 아티스트들은 요즘은 저걸 자기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그 카피라이트 관련해서 이런 논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걸 도구로 활용을 했을 때 요즘은 인정을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게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자기의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바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수많은 중간에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은 좋죠. 제가 했다고 생각하면 기분은 좋아요. 좀 제가 과격하게 발언한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사범대 강의 간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올지. 조금 이게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건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됐어요. 옛날에는 강의하면 중간에 사기친다고 화내고 나가신 분도 그렇게 계셔가지고 10년 전에는 진짜 그 당시에는 챗GPT도 없었고 알파고도 없었을 때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더 안 하더라고. 요즘은 뭐 강의도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강의를 제가 안 나가는 이유가 자료 한번 만들잖아요. 그러면 뭐 최소한 20분은 써먹어야 이게 ROI가 떨어지는데 강의 자료 한 번 만들어가지고 한 번 강의하고 취업 보니까 힘들어요, 그죠? 제가 그 강의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이제 연락처를 특히 대학생 주고 오는데 딱 한 명 연락 왔더라고. 서울대 옛날에 인문대 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현대자동차 계열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 한동안은 저러다가 중간에 치웠었죠. 자존심 상해서 치웠다가 오늘 다시 내가 이제 후배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그런 지적 능력의 형성에 부모와 교사가 영향을 많이 주신다서 공감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모든 학습들이 이런 기기나 인공지능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초등학교부터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런 매체를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거를 이제 뭐 미디어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활용을 하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편에서 듣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오히려 좀 인문학적인 거나 그러니까 기기 활용이나 뭐 되게 얕은 수준의 활용법, 리터러시 이런 것보다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초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좀 인문학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좀 생각하실 때 정말 기초 역량이라는 게 됐을 때 그런 언어나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노출하고 가깝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오히려 더 어릴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교육이나 그런 역량에 인간의 역량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한국에 디지털 교육이 있다고 없어요. 첫 번째 제가 놀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애들 봐요. 특히 컴퓨터 안 사주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 돈이 남아도니까 진짜 그 돈 많이 뿌리고 있는 프로그램 안 만들고 거기다 꼬라박고 있는데 그 돈에 10불로 교사들 교육을 시켰으면 한다. 하여튼 뭐 애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죠? 스마트폰을 만든 거야. 폰. 우리 각인 효과라고 있잖아요. 처음 보는 거 부모로 알잖아. 컴퓨터가 학습 도구가 아니고 그 놀이도구야. 프라이빗한 놀이도구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주고 나면 컨트롤 안 하잖아. 그리고 왜 게임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간혹 엄마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들 스마트폰 쓰는 거 봐요? 안 봐요. 프라이버시 존중하는데 프라이버시 존중하겠네. 아이들 교육에 대한 건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학교에서 애들이 먼저 공식적으로 학습 도구로 컴퓨터를 만나요. 같이 모여서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아무 우리나라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안 사주고 있다가 갑자기 폰 100만 원짜리 푹 던져요. 그걸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한국에 디지털 교육 없어요. 타이핑 있잖아요. 뭐 코딩 교육 한다고 그러는데 애들 타이핑이 안 돼요. 이거 손가락으로 하는 건 하지 키보드도 몰라요. 무슨 컴퓨터 교육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교육도 안 되고 있다. 그거는 일단은 오해가 없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는 공부 안 시키는, 제가 어떨 때는 강의 다니다가 서울대 나온 것 때문에 학부모 학위받고 강의 주선한 사람이 왜 서울대 출신을 데려갔냐고 학위받고 그랬대. 공부하라 그런다고. 근데 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을 강조하는 시기로 갈까요? 복잡해, 배울 게 많아지잖아요. 뒤로는 못 이루니까 앞으로 당기는 측면도 있는 거고,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교육 이론들이 보면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잖아요. 학습 발달 이런 것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사고는
나이를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뭐 유럽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대인 같은 경우 5살 때부터 이제 그 동시에 여러 개의 언어에 노출되잖아요. 이디스 언어도 있고 살아가는 언어도 있고 동시에 이제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옛날하고 다른 게 특히 저는 요즘에 인공지능 나오면서 제가 이제 언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언어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도 이제 번역 수준까지 하려고 좀 공부를 하고 일본어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어릴 때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그 초기에 이제 어느 유치원을 갔는데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은 애들 공부 안 시킨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왜 안 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놀아야 크리에이티브해지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 할배들은 하루 종일 들러산으로 놀기만 했는데 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그러면 다 그럼 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하던. 그런데 두 번째 저기 화장실에 가면 그러니까 진짜 막 걸쳐놓은 게 없더라고. 화장실에 가면 남녀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남자의 표시, 여자의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저 그럼 저기다가 남자 얼굴, 남자 여자 얼굴 하는 거하고 거기에 한글로 남자 여자 쓰는 거하고 한자로 남녀 쓰는 거하고 요거 기호 쓰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봐. 똑같이 상징 아닌가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죠?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에 책 한 권 없었다고요. 글자를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게 텍스트잖아요. 안 가르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눈을 안 쳐 강제로 가르치는 건 아니지 뭐. 그럼 냉장고를 왜 가르치냐고 거기나. 그죠? 되게 위험한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기 놓치고 나면 힘들죠. 그리고 사실 지식보다는 아까 얘기한 습관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가 중학생들하고 처음 1시간 있고 나서 진짜 몸이 완전히 그렇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그 저 좀 특이했던 게 협동조합으로 일하고 계셔서 그게 어떤 성격의 단체이고 좀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디지털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그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변화에 적응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이고,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자기 학습 조직을 만들자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도 하고 엄마들이 배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그렇게 가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왜 협동조합 행태를 했는가 하면 저는 교육은 사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봐요. 그러니까 교육은 업이 돼야 되는 거지 교육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그나마 돈이 사자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가 있는데 한 번도 그 철학이 뭔가 하면 정부 지원 받지 않는다. 기업 후원 받지 않는다. 이슬만 먹고 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이제 뭐그 조합원들끼리 이제 소모임들 그래서 학습하고 제가 이제 컨텐츠 지원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10년 했는데 안 돼요. 공부 안 하더라고. 공부를 이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공부는 다 안 하더라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강의를 끝하고 뭐 오늘 왠지 모르게 제 스타일 보니까 계속 말 잘못 그랬다가는 그래서 질문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 받으면 또 이렇게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아마 자료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인공지능 교육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필요하신 거 주시면 다 풉니다. 하여튼
긴 시간 뭐 두서없는 이야기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저희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근본적인 질문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무지한 저희들을 이렇게 일깨워 주신 이재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저희 오늘 노동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학교에 물리적으로 못 오신 분을 위해서 그 강연 녹화된 게 전 구성원에게 함께 공유되니 네, 보시고 또 따로 질문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